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역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이 나왔을 때 말이죠. 예술은 완전히 쏙 빠져 있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법이 왜 그렇게 예술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 법을 바꾼 건 과연 누구였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5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려 152년입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예술가들이 이건 내 작품이야 하고 법적으로 온전히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와,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예술가들은 말 그대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 왜 그랬을까요? 최초의 저작권법은 왜 예술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에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예술을 잘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기술, 그리고 돈, 마지막으로 법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 하면 뭔가 위대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멋지게 탄생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요,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이건 창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카피라이트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이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말 그대로 단어를 쪼개보면 돼요. 커피, 즉 복제할, 라이트, 권리. 그냥 복제권이었던 거죠. 1557년에 런던에 아주 힘이 센 출판업자 조합이 있었는데 스테이셔너즈 컴퍼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작가한테 원고를 사들인 다음에 그 책을 독점적으로 찍어내고 팔 수 있는 권리, 바로 그걸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아니라 출판업자의 재산권이었던 거죠. 이 스테이셔너즈 컴퍼니라는 조합이요, 왕실의 허가를 딱 받아서 인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695년에 이 독점권을 보장해주던 법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너도 나도 막 불법 복제판을 찍어내는 거예요. 해적판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조합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의회를 막 압박해서 만든 법이 바로 1710년에 나온 N여왕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작가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불법 복제로부터 우리 사업, 우리 돈줄을 지키자. 이게 최우선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출판업자들끼리 벌인 잔치에 왜 예술은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왜 쏙 빠졌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둘째, 돈. 그리고 셋째, 법의 문제였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기술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18세기 초의 책 인쇄는요, 이미 시간당 수백 페이지를 팍팍 찍어내는 거의 공장 수준의 대량 생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복제하는 판화는 어땠을까요?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구리판을 새기는 완전 수공업이었죠. 뭐랄까 공장이랑 공방의 차이랄까요? 속도도 시장 규모도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크고 더 돈이 되고 더 시급한 시장, 즉 책 시장부터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의 차이였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한쪽에는 돈도 많고 정치적인 힘도 센 거대 조합이 우리 사업 망하게 생겼으니 지켜주세요 하고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자, 그럼 반대편은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그림 한 점 더 파는 데만 관심 있던 개인 예술가들이 전부였습니다. 조직도 없고 힘도 없었죠. 의원들 귀에는 당연히 누구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까요? 더 크고 더 절박한 목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의 경우엔 쉬워요. 글자를 그냥 통째로 베꼈다? 이건 누가 봐도 표현을 훔친 거잖아요. 딱 걸리죠. 그런데 그림은 어떨까요? 이 그림 분위기가 내 거랑 비슷한데?
또는 구도를 따라한 것 같은데? 이걸 법적으로 훔쳤다고 판단할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당시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영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법이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때 드디어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법을 움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화가 윌리엄 호가스입니다. 이 호가스라는 화가가요. 매춘부의 일대기 같은 시리즈 판화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인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저질, 불법복 제품들이 시장에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잃는 것도 화가 났겠죠. 하지만 호가스를 정말 분노하게 만든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부심이 담긴 작품이 아주 조잡한 짝퉁이 돼서 돌아다니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기 명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가스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 예술가들을 모으고 설득해서 함께 의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735년에 그 결실을 봅니다. 역사상 최초로 시각 예술가의 권리를 딱 명시한 법, 바로 자기 이름을 딴 호가스법이 탄생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법을 바꿔낸 최초의 사례였으니까요. 그럼 이 새로운 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재판 열립니다. 한 여성 화가가 그린 식물 도감을 누가 그대로 베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베낀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건 그냥 자연에 있는 식물을 그린 거지 창작이 아니잖아요. 라고 우긴 거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비록 자연에 있는 걸 그렸더라도 그걸 표현해낸 예술가의 독창적인 기술과 노력, 그 자체가 바로 보호받아야 할 발명품이다. 바로 이 판결로 예술가의 표현 그 자체에 법적인 가치가 처음으로 딱 인정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걸까요?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싱겁죠? 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화는 이제 보호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아주 커다란 구멍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호가스법은 어디까지나 판화,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파는 작품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예술계에서 최고로 쳐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 그림이나 조각품은 여전히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바뀌려면 그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진기였죠. 사진기의 등장은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이었습니다. 손으로 베껴 그리던 판화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원본 그림을 거의 똑같이 그것도 아주 싼 값에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장은 완전히 대혼란에 빠졌고요. 이제 화가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비싼 그림들을 사모았던 부자 수집가들까지 나서서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게 생겼다. 원본을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경제적 압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0년이 넘게 걸린 긴 여정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험난했던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710년에 오직 책만을 위해 시작됐던 저작권이 1735년 호가에이의 끈질긴 투쟁 끝에 판화로까지 넓혀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1862년 사진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시각 예술을 품에 안게 되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보면 꼬박 152년이 걸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의 답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법은 언제나 한 발 늦게 기술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느려터진 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가만히 앉아서 누가 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윌리엄 호가스처럼 자기 권리를 위해 직접 싸우는 창작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3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어떠세요? 이 300년 전의 이야기가 꼭 오늘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인공지능?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지를 척척 만들어내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오늘날의 법은 또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을까요? 누구의 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호가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